안녕하세요. 자, 이제 레벨 3 Asset Allocation 과목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레벨 3 시험에 그 Asset Allocation의 출제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좀 궁금할 수 있는데, 그 Asset Allocation은 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라는 큰 대주제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우리 그 Behavioral Finance도 그렇고, 그다음에 Private Wealth Management라든지 Institutional Investor 이런 것들은 전부 다 Asset Allocation과 다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Behavioral Finance부터 시작해서 Private Wealth Management, Institutional Investors, 그리고 여기 나오는 Asset Allocation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안에 범주 안에 다 들어가요, 그냥. 그리고 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라는 큰 대주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충 한 40%에서 45%쯤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 과목만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왜냐면 이게 또 해마다 조금씩 또 달라요. 나오는 그 비중 자체가.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던 Behavioral Finance부터 시작해서 Private Wealth Management를 거치고, 그리고 Institutional Investor를 하고, 그리고 Capital Market Expectation을 하고, 그 다음에 Asset Allocation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오는데, 이 Asset Allocation까지가 플래닝 단계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 Asset Allocation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과목론에 해당되는 또는 인베스트먼트 툴에 해당되는 것들을 공부할 거라서 투자의 툴이 있어야죠. 주식에 투자한다든지 채권에 투자한다든지 파생상품이라든지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라든지 하여튼 그런 좀 세부 과목에 대한 투자 과목에 대한 것들로 이렇게 넘어가게 될 거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 Asset Allocation까지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큰 하나의 컨셉 또는 큰 하나의 주제로 삼아서 거기 안에 이 Asset Allocation 과목이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될 걸 한번 살펴볼게요. 챕터는 모두 3개로 나눠져 있는데, 3개 나눠져 있는 챕터 첫 번째 해당되는 게 Asset Allocation의 오버뷰입니다. 이게 어떤 Asset Allocation 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 건지 자산 배분에 대한 일종의 방법론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방법론들이 이제 여기는 이 오버뷰라서 이 챕터가 좀 인트로덕션이에요. 방법론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라고. 근데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게 Asset Allocation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Asset Allocation을 누구를 위하여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도 이제 지금 CFA 공부를 마지막 레벨 3까지 와 있습니다만, 이 CFA가요, 공부하는 이 과목들을, 여러 가지 이제 과목들을 공부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누구를 위한 건가요? CFA에서 다루는 과목들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본인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CFA 공부하는 이유가 나중에 내가 주식 투자하거나 채권 투자하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좀 짤 때 어떤 인사이트나 또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CFA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런 분들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기관에 근무를 하고 계시거나 하여튼 금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내가 CFA를 공부하는 이유는 물론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안 잘리기 위해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안 잘리려면 하나라도 붙들고 있어야 되지 않니? 이런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지금 현재는 투자와 관련된 그 프론트 쪽에 있진 않지만 나는 프론트 오피스 쪽으로 가거나 또는 안 되면 미들 오피스 쪽이라도 내가 가고 싶어. 그래서 CFA 공부해.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잡 커리어를 위해서 CFA를 내가 공부를 하는 거다. 이런 거죠, 이제. 대부분이 아마 그러실 텐데, 이 CFA가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CFA 공부한다. 이런 거 많지 않다고요.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CFA 공부하시는 분들이 잡 커리어를 위해서 일단은 내가 공부하는 거야. 물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기관의 돈을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관의 돈을 움직이기 위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지식이라든지 또는 스킬이 필요해서 내가 CFA를 공부하는 거야. 이런 분들이 또 많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Asset Allocation도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본인을 위해서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위임받은 투자자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한테 뭔가 돈을 갖다가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투자자를 위해서 Asset Allocation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 Asset Allocation이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주체는 누구냐면 나한테 돈을 맡긴 투자자입니다. 이 돈이 누구의 돈이냐, 이걸 이제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투자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방법들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개인 투자자가 있을 거고 기관 투자자가 있을 거고 또 개인 투자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개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그 투자 타입이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뭐 굉장히 좀 액티브한 사람인지, 패시브한 사람인지 다양한 타입에 따라서 목적으로 하는 그 목적이라든지 투자의 목적이나 또는 뭐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옵티멀 포트폴리오가 투자자마다 다 달라집니다.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요. 기관 투자자마다 다 특성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특성에 맞는 그런 에셋 알로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에셋 알로케이션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게 정확한 거야 이런 게 없다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까? 자, 이게 에셋 알로케이션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냐면 투자자를 바라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나오는 뭐 스토리는 대부분 이렇습니다. 어떤 투자자의 시츄에이션이 주어져요. 고객의 정보가 주어져요. 자, 그리고 이 고객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클라이언트 또는 이 인베스터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떤 자산 배분이 가장 좋을까요? Why? 자산 배분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왜 좋은가요? Justification 하세요. 이런 게 이제 아주 전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제고, 그러니까 고객에 딱 맞는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선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것도 에셋 알로케이션도 보게 되면 결국은 자산 비중의 문제거든요. 주식의 몇 %, 채권의 몇 %, 리얼 에스테이트 이런 거의 몇 % 이런 식으로 다 비중의 문제입니다. 얼마만큼의 비중을 각각의 에셋 클래스에다가 배분을 하게 되면 이 고객한테 가장 최적일까요?를 갖다가 자 구해야 되는데 그걸 구하려고 하게 되면 시험장에서는 못합니다. 엑셀 가지고 해야 돼요. 아니면 좀 모델을 돌리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뭐 시험장에서 우리가 엑셀을 가지고 뭐 모델을 돌리거나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해야 되는 거는 정확하게 각각의 에셋 클래스에다가 몇 %씩을 배분하는 게 이 투자자한테는 가장 최적일까요? 이 퍼센트 한번 구해보세요. 이게 이제 사실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제를 내지 못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비중들이 있어요. A는 이렇게, A 포트폴리오는 이런 거고, B 포트폴리오는 이런 거고, C 포트폴리오는 이런 거야. 그 중에서 이 사람한테 맞는 건 어떤 포트폴리오니? 그리고 왜 그런 거니? 이런 거,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써서 이렇게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챕터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뭐 크게 어려워서 내가 이해 안 된다 이런 것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주제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는 주제가 막 많잖아요. 굉장히 많이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는 주제가 많아요. 근데 에셋 알로케이션 주제가 딱 집중이 되어 있어요. 자산 배분해봐. 이게 그냥 어떤 게 가장 좋은 거야. 이게 주제가 딱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계산으로 놓을 수 있는 문제들도 있는데 그 계산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라는 게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 이런 정도가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겠군.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자, 그래서 조금만 노력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지지 않고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좀 집중을 해서요. 여러분이 이 에셋 알로케이션만큼은 자신감을 가지고 가서 나오는 문제를 내가 다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챕터는요. 에셋 알로케이션 오버뷰라서 인트로덕션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몇 가지 용어 이야기도 나올 거고 접근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에셋 알로케이션 프로세스는 이렇게 가는 거야 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제너럴하게 나오고요. 자, 중요한 챕터가 그 다음 챕터입니다. Principles of Asset Allocation이라는 챕터예요. 이 챕터가 계산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뭔가 justify 해보세요라는 것도 있고 뭐 또는 설명해보세요라는 것도 있고 해서 나중에는 Principles of Asset Allocation이라는 요 두 번째 챕터, 여기에 좀 많은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시기 바라요. 맨 첫 번째 Overview of Asset Allocation에서 나와 있던 요 Introduction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풀어놓은 게 그 두 번째 챕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챕터에서 시험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 이거 두 번째 챕터를 열심히 좀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챕터가 Asset Allocation with a Real World Constraint입니다. Asset Allocation은 기본적으로 제약 조건들이 있어요. 이런 제약 조건 하에 자산 배분 한번 해보세요. 이러는 건데, 근데 그 제약 조건이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나하고는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런 어프로치를 써서
그 자산 배분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나는 배웠어. 근데 그 어프로치는 나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실제 세상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실제 세상의 좀 제약 조건을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산 배분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이 마지막 챕터입니다. Asset Allocation with Real World Constraint.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 투자 이론을 공부를 할 때 내가 지금 돈을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했지? 분산 투자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좋아 그럼 분산 투자를 해야지. 근데 너 돈 얼마 있니? 나 100만 원 있어. 100만 원 가지고 어디 분산 투자하겠어요? 왜 맘만 먹으면 만 원짜리 주식 100개 살 수 있지. 서로 다른 주식. 그러니까 분산 투자할 수 있잖아.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좀 현실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100만 원이 있는 사람과 100억이 있는 사람과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은 분산 투자라는 게 주식에만 서로 다른 주식 100개를 사는 것도 분산 투자가 되지만 사실은요, 자산의 클래스가 다른 거를 갖다가 사는 게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커머디티에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산 배분입니다. 그게 분산 투자예요. 100만 원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Asset Allocation에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좀 본인한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감안한다면 자산 배분의 비중을 어떻게 어저스트 수정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두 번째 챕터가 제일 중요해서 두 번째 챕터에서는 진짜 뭔가 그 대안을 포트폴리오 대안을 주고 선택하라고 해요, 나보고. 그리고 왜 그걸 선택하는지를 갖다가 당신이 한번 justification 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두 번째 챕터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보도록 하고요. 거기서는 계산을 하는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 Asset Allocation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가 원리만 알게 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Asset Allocation 계산 문제는 무조건 다 맞추도록 합시다. 나중에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공식을 유도하는 거라든지 이것만 좀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일사천리입니다. 자,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먼저요. 페이지를 67페이지로 오세요. 리딩 12에 Overview of Asset Allocation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인트로덕션입니다. Asset Allocation,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는 거지? 하는 그 프로세스라든지 또는 그 자산 배분을 하는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요.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듈 12.1 봅시다. 인베스트먼트 가버넌스요. 자, 이제 인베스트먼트 가버넌스라는 게 이게 필요한 이유는 인베스트먼트 가버넌스가 필요한 이유는 가버넌스가 지배 구조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지배 구조라고 해서 투자의 지배 구조가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지배 구조가 필요한 이유는 이 투자 행위, 인베스트먼트 디시전 메이킹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고객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고객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그 고객을 위해서 투자가 적절하게 일어나게끔 만드는 그런 일종의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인베스트먼트 가버넌스죠.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가버넌스, 우리가 가버넌스라고 하게 되면 가버넌스에 포함이 되는 요소가요. 일단은 조직이 있어요. 어떤 조직들이 있어야 되는 거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 조직들의 역할과 책임이 뭐니? 이런 것들이 R&R이죠. 조직이 있고 역할과 책임이 있어서 그리고 그 역할과 책임에 따라서 어떤 프로세스로 따라가야 되는 거니? 조직과 R&R과 프로세스 이 세 개가 합치게 되면 거버넌스가 됩니다.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거버넌스도 고객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고 자산 배분을 하는 거다 보니까 자, 어떤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며 프로세스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인베스트먼트 거버넌스예요.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거버넌스의 그 두 번째 문장 오른쪽 끝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뭔가 액티비티를 해야 돼요. 또는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돼요. 근데 on behalf of investor.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면 투자자를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Asset Allocation도 투자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투자자가 종류가 다양해요. 특징들도 다 다양해요. 그러니까 all size fits all 같은 우리가 뭐 옷 사러 갔을 때 보게 되면 치수가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치수 주세요. 이랬는데 이게요 프리 사이즈예요. 아무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안 되고 이거는 각자한테 맞는 각각의 투자한테 맞는 고유한 그런 접근 방법과 그리고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포트폴리오가 하나씩 개인들한테 다 존재합니다.
거기 세 번째 문장에 The objective of effective governance is to match the investors' objective with their constraint while ensuring that investment decisions comply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 그러니까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제약 조건들이 있어요. 그 목적과 제약 조건을 다 서로 이렇게 좀 연결을 해서 이 투자자한테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물론 규제나 법률로부터 벗어나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Effective Investment Governance Model. 자, 좀 제대로 되는 인베스트먼트 가버넌스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1번부터 시작해서 여기 그 6번까지의 이런 과정들이 인베스트먼트 가버넌스에는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들이 이제 하나씩 나옵니다. 68페이지 볼까요? 자, 먼저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가 있어요. 거기다 번호 1번 해놓으세요. 1번.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 1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좀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Rights and Responsibility가 있는데 거기다가 2번 하면 되고 페이지를 69페이지로 오셔서 Investment Policy Statement가 있어요. IPS. 거기다가 3번 하면 되고 그리고 밑에 Strategic Asset Allocation 4번 Reporting Framework 5번 그리고 Governance Audit 6번 이렇게 넘버링을 좀 해놓을까요? 그게 그 67페이지 밑에 나와있던 1, 2, 3, 4, 5, 6번의 이야기들입니다. 좀 디테일하게 풀어 쓴 거죠. 먼저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 볼까요? 1번이라고 했던 거에서 자,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에 제목 옆에다가 하나 좀 이렇게 써놓읍시다. 옆에다 이거는 그 투자자들마다 각자의 목적들이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짜는 목적이 있다고요. 그 목적에 맞게끔 포트폴리오를 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는 뭐하고 연결이 되는 거냐면 에셋 알로케이션을 하는 어프로치가 있어요. 방법들이 있습니다. 방법론들이 있어요. 이거와 연결이 됩니다. 목적에 맞는 어프로치를 선택해야 돼요. 먼저 봅시다. 자, 목적이 이런 것들이 있네요. 첫 번째 점 찍은 거 보니까 The objective for pension fund. 이 기관이죠. 펜션 펀드가. 연금이요. For plan asset to meet the current and ongoing plan liability. 자, 이제 자산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 각각의 자산들이 말이죠. 플랜 에셋이죠. 플랜 에셋. 연금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meet current and ongoing plan liability. 나중에 연금의 가입자들이 연금 수급을 하게 될 텐데 그 연금 수급액을 맞출 수 있을 만큼요 자산을 갖다가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줘야 될 연금액을 갖다가 맞출 수 있을 만큼 자산 관리하자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The objective for endowment 기금인데 대학교 기금 같은 거 발전 기금 이런 거요 is to achieve a rate of return that exceed the return required to fund current and ongoing distribution. 자, 이거는 뭔가 자금을 갖다가 펀딩을 해줘야 되네요. 이 굴리고 있는 자산에서 펀드 돈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 펀드는 동사니까 돈을 만들어내는 거죠. current and ongoing distribution 지금 나가는 지출액이 있고 앞으로 나가야 될 지출액이 있는데 그 지출액을 갖다가 충분히 커버할 만큼 자산에서 수익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목표예요. 그 자산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그 다음에 세 번째, the objective for individual investors is to have sufficient asset for retirement, while adhering to constraint and risk preferences. 자, for retirement, 은퇴에 대비해서 자산이 충분한 은퇴에 대비해서 우리가 살아갈 만큼 충분한 자산이 돼야 되는 거야. 지금은 좀 모자라. 근데 은퇴 시점을 가게 되면 나중에 은퇴 이후의 생활을 내가 충분히 커버할 만큼 자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각각의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이 오브젝트 목적이 다릅니다. 자산 투자에 대한 목적들이 다 달라요. 이 목적에 맞춰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인베스트먼트 어프로치. 어떤 접근 방법을 써야 되는 건가요? 이 펜션 펀드한테는, 인다우먼트한테는, 이 개인한테는 이렇게 어프로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나중에 아주 브로드한 세 개의 어프로치가 있어요. 인베스트먼트 어프로치가 나중에 그거는 뒤에서 좀 디테일하게 나올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서 at the core of the investment objective statement is the return requirement. 투자의 목적과 investment objective와 관련해서 여기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return objective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확히 말하게 되면 이 자산으로부터 얼마만큼의 required return이 나와야 되나요? 이거예요. 또는 타겟 리턴이 얼마가 돼야 되나요? 이겁니다.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하니까 뭐 아주 먼 것 같지만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요.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에서 이거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 주제였어요. 이거 계량화 시켜보세요. 숫자로. 이 고객한테 맞는 리ኳ이드 리턴 얼마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러려고 하게 되면 이 고객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을 해서 뭐를 해야 되는 거지? 자산한테 어떤 미션이 주어지는 거야? 그 미션을 달성하려고 하게 되면 수익률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지?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주제였는데 이거는 이제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프라이빗 웰스 매니지먼트에서는 이게 중요한 주제로 다루지도 않습니다. 리턴 리ኳ이어먼트는. 아예 다루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additional information that provide context to this required return include investor willingness and ability to tolerate risk. 더불어서 또 뭐가 있냐면 이런 리턴 오브젝티브 또는 required return을 달성하려고 해야 되는데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거지. 이 포트폴리오 리스크 오브젝티브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위험 수준에서 포트폴리오가 관리가 돼야 되는 거야? 그게 리스크 오브젝티브입니다.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달성해야 되는 거야? 리턴 오브젝티브. 얼마만큼의 리스크 범위 내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거야? 그게 리스크 오브젝티브예요. 이 리스크 오브젝티브를 결정하려고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이 고객이 가지고 있는 willingness to take a risk, 위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bility to take risk. to take a risk. 이런 걸 또 합쳐가지고 두 개를 합쳐서 오버롤하게 리스크 톨러런스가 뭐니? 이 에셋, 이 가지고 있는 투자 자산이 말이죠. 어떤 리스크 톨러런스, 어느 정도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내가 포트폴리오인 거야.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오버롤 리스크 톨러런스를 갖다가 정해야 돼요. 포트폴리오 리턴 얼마가 나야 되고 리스크는 어느 수준에서 감안이 돼야 되는 건지 관리가 돼야 되는 건지.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에는 크리티컬하게 이 두 개가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네 번째 문장이군요. 오른쪽 끝에 보시게 되면 The overall goal of investment objective is to discover the optimal risk-return combination.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옵티멀한 에셋 알로케이션이 뭐지? 요걸 찾는 거죠. 요걸 찾는 거. 거기서 한 가지 또 더 고려해야 되는 게 바로 밑에 보시면 Effective investment governance should also evaluate the liquidity aspect of investment. 또 뭐도 고려해야 되는 거냐면 자 이걸 한번 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거 리턴 오브젝티브는요. 한번 기업 표시해 보게 되면 포트폴리오 목표 수익률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니? 포트폴리오의 목표 수익률 또는 기대 수익률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니? 요걸 갖다 이제 정하는 거죠. 이만큼은 나와야 되는 거야. 기대 수익률이. 근데 리스크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거니? 자, 이거를 오버롤 리스크 톨러런스로 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숫자로 표시해야 돼요. 숫자로 표시하는 방법이 포트폴리오 표준 편차. 자,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리턴과 리스크 이 두 개를 가지고 옵티멀 포트폴리오를 짭니다. 잘 보면 시그마 P라는 게요.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 편차잖아요. 이거를 다시 좀 정확히 다시 표시하게 되면 요 식처럼 표시하게 되면 시그마 RP예요.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 편차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표준 편차는 얘는 그냥 뭐만 본 거냐면 어떤 위험만 본 거냐면 price volatility. 자, 이 프라이스 가격의 변동성만 본 겁니다.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얼마나 volatile한가요? volatility. 자, 이것만 있잖아요. 위험으로 정의했다고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얼마만큼 왔다 갔다 하나요? 이것만이 리스크일까? 그렇지는 않아서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더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요. 리코드 리스크. 유동성 위험이요. 포트폴리오 가격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그렇게 변동성이 안 심한 거 하려고 하게 되면 그냥 그 유동성이 좀 낮은 자산에 투자하세요. 유동성이 낮은 자산. 그래서 가격이 별로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게 투자예요. 유동성이 낮은 자산. 대신에 무슨 위험이 크는 거냐면 리코드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리코드 리스크. 유동성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요. 내가 필요할 때 돈으로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프라이스 볼러틸리티만 가지고, 시그마에 해당되는 프라이스 볼러틸리티만 가지고 이걸 마치 이게 전부 위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에셋 알로케이션 할 때는요, 유동성도 감안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네 번째 문장에 liquidity risk라는 것도 있죠. In addition to liquidity risk, risks to consider include 유동성 위험에다가 volatility risk, 이게 표준 편차 같은 거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고, liquidity risk 감안해야 되고, price volatility risk 이런 거 감안해야 되고, 그리고 and the risk of selling at the worst possible time. 이게 또 마찬가지로 일종의 liquidity risk입니다. 시장이 진짜 안 좋을 때에 내가 이거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그렇게 팔게 되면 시장 유동성이 되게 낮을 때 내가 팔게 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팔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가격보다는. 이런 위험이 마켓 리코드 리스크죠. 시장 유동성 위험이에요. 시장 유동성 위험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리코드 리스크는 에셋, 어떤 특정한 자산의 유동성 위험이고, 더불어서 또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마켓 리코드 리스크. 시장 유동성 위험도 말할 수가 있어요. 시장이 수요와 거래가 잘 안 일어나요. 트레이딩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런 위험들은요, 마켓 리코드 리스크예요. 왜냐면 시장이 굉장히 요즘 상가 거래 진짜 안 되잖아요. 사람들 안 사요. 그런 것들은 마켓 리코드 리스크가 사라진 겁니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구조. 이런 것들은 오버롤하게 시장 전체에 미치는 시장 유동성 위험이에요. 그 다음에 개별의 자산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유동성 위험도 있어요. 어쨌든 고려해야 될 위험에는 프라이스 볼러틸리티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이런 유동성과 관련된 그런 위험들도 다 고려를 해서 자산 배분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 들어와 있었냐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constraint, 제약 조건에다가 뭔가 이거와 관련된 정보를 줘가지고 제약 조건으로 이걸 다 해결을 했어요. 소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사실은 좀 정확하게 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에셋 알로케이션하는 모델에다가 프라이스 볼러틸리티를 이렇게 시그마로 우리가 숫자를 구했잖아요. 에셋 리코디티도 마찬가지로 리코디티도 어떤 숫자로 계량화시킬 수가 있고, 마켓 리코디티도 숫자로 계량화시킬 수 있으면 이런 프라이스 볼러틸리티, 에셋 리코디티, 마켓 리코디티가 다 포함해서 에셋 알로케이션 모델을 짜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질 않고 대부분 보게 되면 그냥 리스크는요, 프라이스 볼러틸리티 리스크 하나만 딱 집어넣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떤 제약 조건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갖다 좀 소화를 시킵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오셔서 rights and responsibility 봅시다. 이게 역할과 책임인데, rights and responsibility. 이거 두 번째요. 2번에 자,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는 누구의 문제냐면 투자자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투자자,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인베스트를 바라봐야 돼요. 자, 투자자의 투자 목적이 뭐니? 이걸 봐서 그게 목적에 맞는 에셋 알로케이션 어프로치를 선택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Rights and Responsibility는 이거는 매니저의 문제예요. 포트폴리오 매니저.
자, 포트폴리오 매니저한테, 대상이 포트폴리오 매니저예요. 포트폴리오 매니저한테 권리와 책임을 어떤 걸 줬니? 이런 겁니다. 자, 이런 거는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또. 뭐하고 또 연결된 거냐면, 뒤에 가서, implementation approach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implementation 하는 거는 패시브하게 운용을 할 건지 또는 액티브하게 운용을 할 건지의 이야기예요. 패시브하게 운용을 하는 거는요, 잔소리 하지 말고 정해진 대로만 그대로 쫓아와 이런 거고, 액티브하게 운용하는 거는 이 범위 내에서는 네가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고 좀 뭔가 숨통을 터준 거예요. 그게 각각에 주어지는 책임과 권리입니다.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책임이 있는 거니, 권한과 책임을 구분을 해준 거죠. 누구한테요? 포트폴리오 매니저한테. 그래서 포트폴리오 매니저한테 액티브하게 해라고 허용해 줄 수도 있고, 아니야 그냥 정해진 대로만 쫓아와 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얘는 Rights and Responsibility는 Implementation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Implementation Approach는 나중에 뒤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Investment Governance assist with allocating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an investment program. 그래서 누가 어떤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니 이걸 갖다가 제대로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죠. 그래서 그 네 번째 문장 보면 Effective governance aims to delegate investment decision making to the best qualified individuals. 델리게이션을 해야 돼요. 권한 위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사람한테, 의사결정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한테 적절한 권한 위임을 해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게끔 만들어야죠.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Investment Policy Statement, IPS를 작성하는 거요. IPS 작성하는 건 Private Wealth Management에서 했었죠. 이 IPS는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앞으로 이렇게 운용을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일종의 지침서고 로드맵입니다. 이 로드맵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해야죠. 문서화되어 있는 다큐멘트죠. 다큐멘트. 그리고 밑에 Strategic Asset Allocation, 이거는 이제 전략적 자산 배분이요. 네 번째 Strategic Asset Allocation이 있어요. 자, 이것도 보게 되면 Strategic Asset Allocation은요, 자, 이거는 뭐하고 연결이 되는 거냐면 Optimal Weight. 각각의 자산들에다가 어떤 비중을 줘야 되는 거니 하고요. 리밸런싱의 문제예요. 때때로 한 번씩 보게 되면 옵티멀 웨이트를 리밸런싱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옵티멀 웨이트과 그 다음에 리밸런싱 주기라든지 또는 리밸런싱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략적 자산 배분과 관련이 됩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은요, 기본적으로 보면 성격이 되게 롱텀이거든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비중을 가져가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100년 동안 자산 배분 비중 하나도 안 바꾼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게 되면 자산 배분 비중도 전략적으로 좀 바꿔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리밸런싱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리포팅 프레임워크가 있네요. 리포팅 프레임워크. 다섯 번째 해당되는 게 리포팅이에요. 이건 이제 보고의 문제인데, 잘했니, 못했니,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의 문제죠. 정말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라는. 그래서 얘는 잘하고 못한 걸 갖다 판단하려고 하게 되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게 벤치마크죠. 뭐를 기준으로 할 거니? 라는 거죠. 뭐를 기준으로 할 거니? 리포팅 할 때는. 목표를 기준으로 할 거야? 미리 정해진 목표를 기준으로 할 거야? 아니면 어떤 지수를 기준으로 할 거야? 아니면 너의 경쟁자를 기준으로 할 거야? 어쨌든 뭘 기준으로 할 거냐라는 벤치마킹하고, 그 다음에 성과는 어떻게 평가할 거니? 성과평가의 문제죠. 벤치마크와 성과평가의 문제. 자, 그래서 우리가 가버넌스, 인베스트먼트 가버넌스라고 하는 것들은요, 1번부터 시작해서 이번 3번 IPS 작성하는 거 빠지긴 했는데, 요 5가지에다가 마지막으로 제대로 됐는지를 갖다가 오디팅, 감사를 해야죠. 믿을 수 있는 건지를.
이런 리포팅이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건지를 오디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프로세스, 6가지 프로세스가 다 갖춰지게 되면 그럼 인베스트먼트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이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기 거버넌스 오디트 밑에 한번 봅니다. 볼게요. 거기서 An independent third party should audit the effectiveness of governance structure, policies, and procedure. 그러니까 governance는 보면은 조직 구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규정이라는 게 있고, 이 규정이 이제 R&R이 포함이 되죠. right과 responsibility. 그 다음 procedure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조직 구조, 그 다음에 policy와 같은 R&R, 그리고 그 procedure라는 절차,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그 governance를 구성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줄에서 Effective Investment Governance aims to minimize decision reversal risk. 제대로 된 Investment Governance는요, 의사결정을 갖다가 번복하는 그런 위험을 줄여야 되는데, which is the risk of reversing investment decisions at the worst possible time, creating maximum loss. 그러니까 잘 뭔가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목적도 잘 분류를 하고 인베스트먼트 어프로치도 있잖아요. 그 자산 배분하는 어프로치도 어떤 접근 방법을 쓸 건지도 잘 고민해가지고 가장 좋은 적정한 방법을 썼고, 그리고 임플멘테이션 하는 것도 액티브 하라고 할 건지 아니면 패시브하게 쫓아오라고만 할 건지도 다 정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자산 배분 비중도 다 정했고, 몽땅 다 잘했어요. 몽땅 이렇게 잘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액션이 시작이 된 거죠. 투자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산 배분까지 다 해가지고 투자가 출범을 했어요. 가다 보니까 시장이 생각보다는 생각하고 똑같이 가지는 않아서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 막 나왔어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에도 말이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앞에서 의사결정한 게 잘못했나 봐. 지금 빨리 바꿔야 되겠어. 이렇게 하지 말고, 롱텀, 장기적 관점에서 조금 중간에 난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내 의사결정은 번복하지를 말고, 최초의 의사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게끔요. 그게 가장 좋은 의사결정이었다고 나중에 돌아보게 되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게끔 최초에 그렇게 설계가 돼야 됩니다. 포트폴리오가. 그러려고 하게 되면 어떤 에셋 알로케이션을 해야 되는 거냐면, 투자자가요, 혹시나 시장이 좀 생각만큼 그렇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거 무너뜨리고 새로 짜자 이렇게 하지 않고 롱텀으로 장기적으로 인듀어러블한, 견딜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짜는 게 중요하고, 그런 포트폴리오 짜는 거를 다시 원위치로 들어오게 되면 이 고객한테 가장 적합한 에셋 알로케이션 어프로치가 어떤 건지를 갖다가 정확히 결정하는 것로부터 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지 않는 접근 방법을 써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놓게 되면, 그러면 나중에 가서 상황이 좀 안 좋아지게 되면 그 방법대로 짠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꿔버린다고요, 빨리.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게 되면 뒤에 있는 것도 주르륵 다 잘못 끼워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에 따른 에셋 알로케이션 어프로치를 뭘로 해야 되는 거니,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게 또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서는 우리 에셋 알로케이션에서는 다루게 됩니다. 주제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헤이비얼 파이낸스 공부했잖아요. 비헤이비얼 파이낸스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는 이 고객이 혹시나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고객을 잘 이해하게 되면 그 고객한테 맞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거죠. 기관 투자자한테는 비헤이비얼 파이낸스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개인 투자자한테는 비헤이비얼 파이낸스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그 개인 투자자가 가지고 있는 비헤이비얼 바이어스를 보고 거기에 맞는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를 우리는 짜주면 됩니다. 그래야만이 혹시나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요, 이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빨리 무너뜨리고 다른 걸로 해봐 이렇게 뒤집지 않는,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자, 1, 2, 3, 4, 5, 6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예요. 인베스트먼트 오브젝티브에 맞는 에셋 알로케이션 어프로치가 뭐니? 그걸 정하는 게 아주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에셋 알로케이션 전체 과목에서 한 60%는 차지해요. 자, 다음 페이지로 오셔서 70페이지에 이코노믹 밸런스 시트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번 한 거예요.
이름을 여러 개로 바꿔서 나오긴 한데 Economic Balance Sheet이라고 하기도 하고 Holistic Balance Sheet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름은요 이렇게 저렇게 과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자, Traditional Accounting Balance Sheet이 있어요. 전통적인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보자. 밸런스 작성할 수 있죠.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세 번째 문장에 보니까 in contrast 반면에 economic balance sheet contains an organization's financial assets and liability 금융자산과 liability 이런 걸 다 포함을 하는데 전통 우리가 밸런스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거기 덧붙였어요. as well as any non-financial assets and liabilities that are applicable to the asset allocation decision. 자, non-financial asset 가지고 있는 실물 금융자산 이런 게 아닌 다른 자산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 포함을 시키는데, 이거를 포함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부한 게 있었어요, 옛날에. 대표적으로, 이코노믹 밸런스에서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게, 자, 전통자산이 이렇게 있어요. 파이낸셜 애셋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를 붙이는 거냐면, 우리는 휴먼 캐피탈 붙이잖아요. 휴먼 캐피탈. 여기 휴먼 캐피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요 이게 이코노믹 밸런스 시트이 된 거죠. 라이빌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라이빌리티가 뭐니? 은행에서 돈 얼마 빌렸니?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앞으로 살아가야 될 리빙 익스펜스 얼마야? 이런 걸 집어넣게 되면 또 이코노믹 밸런스가 됩니다. 자, 문제는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것도 보면 첫 번째요. current 현재 가지고 있는 라이빌리티 도대체 뭐야?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present value of living expense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살아가야 될 돈 같은 거 이런 거 여기다 집어넣어 봅시다. 이런 리빙 익스펜스의 현재 가치 이런 것들은 전통 파이낸스에서는요. 전통 밸런스에서는 안 들어옵니다. 이런 게 아주 추가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이코노믹 밸런스 돼요. 근데 이런 거 두 가지를 갖다 집어넣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 두 개를 고려해서 Financial Assets Allocation, Asset Allocation을 이게 이제 Asset Allocation의 대상인데 이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Human Capital하고 그 다음에 Present Value Liability 이거 두 개를 다 고려해서 지금의 자산 배분을